아스날이 10년간 이어져온 역상성을 깨고 챔피언스리그 라운드 페이지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이겼습니다. 단순히 역상성을 뒤집었다를 넘어서 세트피스, 지공, 역습, 용병수를 모두 적중시켜 토너먼트 진출 전이지만 어느 정도 증명은 했다 보여지는데 아직 우승 적기는 과한 설레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정도 보여줄 정도는 된다 까지는 말해도 되지 싶습니다. 오늘은 아스날이 어떻게 뮌헨을 잡아낼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 다른 생각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각 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면 아스날은 4-2-3-1의 포메이션으로 골키퍼의 다비드 라야, 포백의 팀버, 살리바, 모스케라, 루이스 스켈리, 3선의 수비맨디, 라이스, 2선의 사카, 에제, 트로사르, 최전방에 메리노가 출전했고 뮌헨 또한 4-2-3-1 포메이션으로 골키퍼의 노이어, 포백의 스타니시치, 우파메카노, 타, 라이머, 3선의 파블로비치, 키미, 2선의 레나르트 칼, 올리세, 그라브리, 최전방에 케인이 섰습니다. 현 시점 유럽 최고의 레프트 윙 중 하나인 디아스가 지난 파리 생제르맹전의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없고 아직 무시알라가 부상해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뮌헨의 이선이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르테타 감독은 뮌헨의 게겐프레싱에 맞불을 놓았습니다. 스타니시치, 키미 등 뮌헨의 3선이 빌드업 능력이 좋고 올리세와 케인도 내려와서 패스를 찔러주는 걸 잘하지만 칼과 그나브리는 무시알라, 디아스만큼의 돌파력이 없습니다. 아르테타는 이걸 노리고 중앙을 적극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그 작업의 첫 번째는 윙어를 움직여 풀백을 먼저 압박하는 거였습니다. 특히 트로사르를 움직여서 스타니시치를 압박하기 시작하면 뮌헨의 선수들도 공을 받아주기 위해 후퇴하는데 이때 라이스와 에제가 뮌헨의 투볼란치, 키미와 파블로비치를 적극적으로 압박합니다. 그럼에도 우파메카노와 타는 압박을 풀어주기보다 공을 받아줄 정도로만 간격을 유지하고 후퇴해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이 상황에서 트로사르가 공을 뺏기라도 했다간 뒤에서 따라오는 에제와 라이스를 같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후퇴한 모든 선수들이 맨투맨 마킹을 당하고 있으니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올리세가 내려와줘야만 합니다. 이렇게 올리세가 내려와서 공을 받아도 문제입니다. 올리세가 공미도 잘 보지만 애초에 우측 윙어이기 때문에 뮌헨의 오른쪽 공격이 마비됩니다. 파블로비치가 에제의 마킹을 피해본다고 앞질러봤지만 바로 앞에 수비맨디가 있어 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 남은 선택지인 타에게 공을 내줘도 문제입니다. 타가 공을 받는 순간 아스날은 바로 압박을 풀고 4-4-2의 수비 대형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방금처럼 공이 하프라인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 4-4-2를 유지하며 포켓 공간을 좌우로 2개를 만듭니다. 공이 오른쪽으로 가면 포켓 하나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에 있는 포켓이 움직이며 공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리버풀과 레알전에서 비슷한 패턴이 나왔었습니다. 레프트 윙 비르츠로 움직여 레알의 우측면을 압박해버리자 오른쪽 윙어로 출전했던 귤러가 내려왔는데 귤러가 올리세처럼 사실상 공미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레알의 우측면 공격이 귤러의 부재로 인해 봉인되어버렸고 공을 좌측의 비니시우스에게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비니시우스는 브래들리와 흐라벤베르에게 봉인되었고 리버풀은 이런 식으로 레알의 공격 방향을 강제함으로 소유권을 쉽게 빼앗았습니다. 정리하면 아스날은 뮌헨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 전방 압박, 후퇴, 좌우 포켓 분리기동을 통한 롱볼 유도 3가지의 수비 방법을 보여준 겁니다. 저한테는 라이스와 에제의 투볼란치 압박을 통해 뮌헨의 공이 제대로 돌지 않도록 한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보여줬으며 투볼란치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자 그 부담감은 그대로 우파메카노와 타에게 전가되었고 특히 우파메카노는 주변에 패스 줄 곳도 없고 커버해야 할 공간은 많고 그대로 집중력이 흐트러져 이번 경기 뮌헨 대패의 원흉이 되었습니다. 아스날이라고 뮌헨의 모든 롱볼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이는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공격이 잘 풀리질 않자 케인이 직접 수비라인까지 내려왔고 뮌헨의 전방이 아예 비어버려 수비가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카가 공격을 하러 측면으로 빠지는데 애초에 수비수인 라이머, 타는 그렇다 치고 케인이 이렇게까지 내려올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카의 파울로 뮌헨의 공격이 시작되었는데 이때 케인이 미처 복귀하지 못한 상태여서 공을 받아줄 사람이 그나브리, 올리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브리가 세컨볼을 받아 꽤 날카로운 패스를 찔러줬고 스켈리 단독 수비라면 꽤 위험했을 수도 있는데 바로 측면에서 살리바가 올리스에게 붙어주었고 덕분에 스켈리는 쉽게 공을 뺏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특히 스켈리를 언급하는 이유는 아스날의 실점 장면에서 칼을 제대로 마킹하지 못한 모스케라도 일부 책임은 있지만 올리세를 제대로 마킹하지 못한 스켈리가 굳이 뽑자면 1차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으며 이후 상황에서도 올리세를 지나치게 마킹해 측면 수비가 그대로 비어버려 스타니시치의 침투를 그대로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즉 수비에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겨서 다행이지 만약 저게 득점으로 이어졌다면 스켈리는 아스날의 모든 실점에 관여한 셈이 되며 아스날의 기대받는 뉴스에서 역적이 될 뻔했습니다. 올리세와 케인의 중원 가담이 준비된 패턴인지는 모르겠으나 스켈리
마르티넬리가 보기 좋게 걸려들었다는 점은 아르테타도 한 번쯤은 재고해볼 만한 문제이며, 그럼에도 대부분의 상황을 압도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망가질 뻔한 조직력으로도 미네들을 누릴 수 있었던 건 꽤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마르티넬리의 교체는 사실 의도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첼시전을 대비한 사카의 체력 안배라 보셔도 맞는 시선이지만 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마르티넬리의 교체는 68분에 있었고, 교체부터 대략 7분 전 아스날에게 흥미로운 상황이 있었는데 바로 라이스의 드리블 돌파입니다. 손흥민처럼 후방부터 공을 몰고 돌파했던 건 아니고 롱킥을 마두에케가 받는 순간 갑자기 후방에서 뛰쳐나와 측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이게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라이스가 오프 더 볼로 질주했던 것도 아니고 공을 달고 달렸는데 스타니시치도 키미도 막아내지 못했고 노이어 아니었으면 이게 득점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아르테타는 생각했을 겁니다. 쟤들 마르티넬리로 뒷공간 털면 정신 못 차리겠는데?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미네네 공격 상황에 우파메카노, 스타니시치, 키미 등 오른쪽 수비를 책임지는 선수들이 전반전도 아니고 후반전에 이렇게 모두 올라와 있다면 오히려 체력의 소모가 없고 스프린트가 빠른 마르티넬리로 미네네 우측 뒷공간을 털어먹는 게 확실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르테타는 일단 마르티넬리를 필드 위에 배치하고 스타니시치와 우파메카노가 올라오기만을 기다렸으며 올리세가 인사이드 돌파를 시작하자 우측 포켓 선수들이 순식간에 에워싸고 스틸에 성공. 마르티넬리는 그대로 역습에 나섰으며 아무도 없는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노이어가 전방으로 질주했으나 마르티넬리의 의도가 뭐였든 긴 터치가 노이어를 벗겨냈고 이 드리블이 그대로 쐐기골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아르테타는 경기를 지켜보면서 미네네 우측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전진하는 걸 확인한 것 같고 교체를 통한 실적이 굳히기가 아닌 쐐기골로 증명되었습니다. 아스날이 세트피스로 시즌마다 20득점씩 넣기 때문에 내려앉는 게 그렇게 효과적인 전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체 왜 프리미어리그 팀이 아스날 상대로 내려앉으려 하나를 마르티넬리 역습 패턴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위넨처럼 전반전이고 후반전이고 일단 공격에 많은 수를 투입한다면 항상 각을 재고 있는 아르테타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더 좋은 패턴이 있다면 아스날의 역습을 깨부수고 증명을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경기가 리버풀전 한 경기 말고는 없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마두에케의 득점도 같은 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파메카노의 패스 미스를 라이스가 빠르게 커팅, 빠르게 우측면에 있던 에제에게 패스를 건네줍니다. 올리세가 빠르게 내려와 압박을 시도하지만 칼라피오리가 올리세 뒤로 돌아 침투를 시도했고 에제는 공을 잠깐 키핑 후 칼라피오리의 동선에 맞춰 패스, 그대로 센터링한 공을 마두에케가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스날의 역습 패턴은 그렇다 치고 라이스가 갑자기 튀어나와 드리블을 친다던가 수비 복귀를 중단하고 돌아서서 우파메카노의 패스를 자른다던가 원래 센터백으로 대비했기 때문에 수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번 시즌 유난히 라이스가 플레이의 적중률이 높아졌고 과감한 플레이를 통해 상대 선수들을 당황시키는 플레이를 보며 라이스의 경기를 보는 눈이 더 넓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트피스 득점, 역습 패턴이지만 필드 득점, 다양한 수비 패턴 등 아스날이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주면서 경기를 가져왔으면서도 아르테타는 압박 스탠스를 놓지 않았습니다. 80분 웨데고르 투입이 그 예라 볼 수 있는데 실전 감각 체크라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겠지만 웨데고르가 아스날의 팀 단위 압박을 진두지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은 10분도 괴롭힐 거야 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끝까지 에너지 레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교체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라이스, 메리노, 팀버, 에제 등 몇몇 선수들이 경기장을 죽어라 누볐기 때문에 주말 첼시전을 생각한다면 조금 아쉬운 교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말 첼시와 런던의 주인을 가리는 매치가 있는데 군어분들은 10년간의 역상성을 깨고 당당히 이겨낸 점 너무 축하드리고 첼시, 아스날 양팀 모두 챔스에서 강한 상대를 상대로 완승한 만큼 풀전력으로 붙어보는 재밌는 경기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